먼저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년이나 된 문제인데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서 혹시나 했지만 이런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좀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니까 역시나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조사 결과의 어떤 배경이라든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최진봉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목소리가 좀 고르지 못해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쨌든 저는 이제 박근혜 전 정부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이란 협상 자체가 너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전혀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이제 TF 조사에서 그게 결과가 드러난 거죠. 결국은 첫 번째는 손해상 이적 문제를 일본과 한국이 일정 부분 공유했다라고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위안부 할머니들이란 명칭 자체를 지금 예전에 뭐 국제사회 성노예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다. 또 손해상 관련해서 다른 나라 제3국에 손해상 건립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겠다. 근데 원래는 불가항력적 사죄를 받아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 사죄를 받아내지 않고 도리어 합의를 해줘서 더 이상 일본이 우리에게 아무 요구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다는 것이 이번 이면 합의의 결과에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면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2015년 당시에 이거는 외교적 참사였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도대체 이런 합의가 왜 이루어졌냐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드러난 이면 합의를 보면은 더더욱 문제된 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이면 합의 내용을 보면 일본이 요구한 거를 그냥 받아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발표를? 뭐 이면 합의뿐만 아니라 공개된 내용도 네, 다 일본의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줬다는 것이 다 드러났고요. 이번에 이제 TF팀 결과 그 발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외교의 무능 또 심지어는 피해자가 배제되었다라는 것이 이미 우리들의 그런 주장으로 여러 가지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어제 그 검증 결과 발표를 통해서 확인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의 그 활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네. 박근혜 정권에서 힘들었거든요. 특히 2015 한일합의 이후에 지난 약 2년여에 걸친 그 시간 동안 설득이 아니라 혹은 대화가 아니라 거의 폭력적인 수준에 이르도록 저희들의 활동을 고립시키고 목소리를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있었는데 그게 합의 내용에서 양국 정부가 한 나라의 NGO를 두고 만약에 그러니까 반대를 하면 정대협 등을 설득할 것을 일본 정부가 요구를 했고 한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는 것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그리고 소녀상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동안 일본 정부가 혹은 그 얘기를 하고 한국에서 국민들이 반대를 할 때마다 한국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소녀상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렇게 진실이 다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이 한일 합의라는 것이 피해자 중심도 아니고 그것도 한국 정부 중심도 아니고 순전히 일본 정부의 중심으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지금 뭐 느끼고 참 참담합니다. 아니, 사실 협상이라는 게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해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조금씩 양보해서 받아내는 게 협상인데 사실 이번 협상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나 일방적으로 과연 그 들어준 것이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 나와서 협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본 측 양측이 나와가지고 그냥 토의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요. 또 문제가 된 게 지금 이 10억엔과 관련해서 배상 요구를 사실 우리 쪽에서 해서 일본이 이렇게 세금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게 굉장한 성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금액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요구도 없었고 그다음에 또 지원 과정에서도 배상이 아니고 그냥 민간 단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돼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피해자 할머니들의 개인적인 그분들이 뭘 요구하는지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단순히 돈 10억 원 받고 10억엔 받고 그냥 합의를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피해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15번 만났지만 제대로 그분들의 의견을 합의해서 가지고 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협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빨리 이 문제 덮고 가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대로 합의가 안 된 거죠. 윤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할머니들은 사죄를 받고 싶은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사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 주면서 이미 모든 걸 끝냈다고 거기서 끝내버리면 그럼 할머니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체? 그 마치 할머니들이 돈 요구에 돈 받은 것처럼 그렇게 비춰줄 수도 있고 우리 정부가 할머니들 입장에서 할머니들의 그런 마음들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한일 관계 복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인적인 어떤 성과에 집착해서 할머니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편의에 의해서 했다는 점이 정말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또 이 속노예 표현 같은 경우에서는 일본에서 이 표현을 좀 사용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우리나라 측 대표가 친절하게도 원래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끌려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거 외교부가 조사해서 답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어제 검증 결과 발표 내용을 쭉 보면 박근혜 정부가 집권 초기에 네. 이 위안부 문제를 경제라든가 안보라든가 모든 외교 문제에 올인했던 것.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위안부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이 원하는 해결을 내놓지 않으면 나는 아베와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발언 그것이 시작되니까 이제 모든 아무 외교를 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외교가 한마디로 꼬인 그런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합의 뒤에는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인데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이 친해서 미국의 대아시아 태평양 그 전략에 따라서 한미일 군사 동맹도 해야 되고 강화해야 되고 하는 여러 측면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게 안보 문제 때문에 역사 문제 개입하게 하게 되는 그런 길을 박근혜 정부가 열어준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것이 또 하나의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역시 그 한일 협정 50년 네. 한일 국교 정상화라고 하는 그 50년에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박정희가 만들어놨던 그 국교 정상화 한일 협정 네. 그 50주년의 역사적인 의미를 덧붙이기 위해서 연내 타결이라는 목적을 내걸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피해자에게 결국은 희생을 강요하는 합의가 체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외교부에서 이야기한 그 실무적인 의견들이 전부 다 묵살된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도 원래는 불가역적 사죄라는 표현에서 해결이라고 바뀌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외교부가 청와대에 이거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삭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이거를 그냥 무시했다라고 해요. 도대체 그 이유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것 일단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했던 것 같아요. 국장들이 만나서 그러니까 일본의 외교부 국장, 우리나라 국장이 만나서 협의를 하다가 이게 주도권이 청와대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급물살을 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외교부는 그래도 일정 부분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항력적 사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말을 맨날 바꾸잖아요. 잘못했다 그랬다가 나중에 또 정권 바뀌면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죄를 이번에 끝까지 사죄를 해라. 어떤 상황에서 사죄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불가역적 사죄라고 하는 부분을 집어넣자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국정원 주도로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향을 받아서 국정원 주도로 이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가 협상의 테이블에 올라오면서 2달 안에 끝내야 된다는 급박함 또는 압박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는 협상을 끝내는 게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협상을 끝내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얻어낼 건 뭔지 하는 부분이 명확하다고 하면 그걸 얻어낼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협상을 해야죠. 그게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법적 투쟁을 해서라도.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은 그걸 빨리 끝내기 위한 목적으로 2달 안에 끝나야 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도 않았고 사죄란 말도 해결이란 말도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겠죠.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또 가장 크게 문제가 됐다라고 지금 보이는 게 정신대 이제 할머니의 의견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뭐 여러 차례 만났다 그리고 설득을 위한 과정을 다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과를 인정해달라라고 오히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정말 그럽니까, 대표님? 사실은 그 지금 네. 최 교수님 말씀 속에 그 15번을 만났다라고 외교부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15번은 어떤 만남이냐면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네, 해주세요. 명절 네. 때 예를 들면 할머니들께 인사를 오고 싶다. 네. 할머니들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명절 인사하고 간 것. 또 할머니들이 8.15나 이때 면담 요청을 해요. 우리가 서한을 전달하고 싶다. 그럼 이제 피해자 측에서 그건 오히려 요구를 전달하는 모임이거든요. 전달하면 받고. 그런 모임까지 다 들어간 15번인 거예요. 그럼 사실상 그 뭐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닌 거죠. 그냥 말 그대로 네.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그런 이런 거죠. 정도 안부 묻는 그러니까 정도 그것도 이제 자리였던 합의가 끝나고 나서 피해자들이 왜 우리를 배제하냐. 우리 문제인데 왜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언론에 밝힌 것이 우리 15차례 만났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앞으로 명절 때 찾아온다 그러면 오라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를 저렇게 이용하는구나. 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제된 것은 명확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급 협의를 할 때는 그래도 네. 지금 어떤 협의가 되고 있느냐 저희가 요청을 하면 답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범죄를 인정하라. 그리고 공식 사죄하라. 법적 책임으로 배상하라라는 이 얘기,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똑같이 뭐 65년 한일협정으로 다 했다. 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했다. 앵무새처럼 그동안 해왔던 그 얘기만 하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할머니들이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더 노력해 주십시오. 네. 그게 이제 국장급 협의할 때 진행이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국장급 협의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네. 바로 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갔고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비밀로 피해자들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모르고 그러면 고위급 회담으로 저희들조차도 넘어갈 뒤부터는 여러 가지 전혀 정보를 알 수가 전달이 되지 없었습니다. 않았던 네. 거예요. 그 고위급 라인에 결국에는 이병기 국정원장과 비서실장, 당시에 이제 비서실장을 했던 이병기 비서실장이 직접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이병기 비서실장이 직접 이렇게 나서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이유를 본인들이 얘기한 건 그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일본을 잘 몰라서 그렇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병기 그럼 국정원장은 일본을 잘 압니까? 그리고 외교부에서 그래도 뭐 저는 윤병세 전 외교장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외교부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외교 업무를 외교부에 있는 사람이 잘 알지 국정원장이 더 잘 알겠습니까? 그건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외교부에서 여러 가지 뭐 지금 윤 대표님이나 이런 시민사회단체 또는 피해자 할머니들 이런 만나서 그래도 성의 보이고 뭔가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이런 시도를 했던 것에 그러니까 꼬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절대로 이 문제 해결 안 되겠구나.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 배제시키고 결국 본인이 직접 한라인으로 연결하고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국정원장 내세워서 그쪽도 일본 같은 경우도 국가안전보장국장이라고 하는 야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두 사람의 합의를 이끌어내게 만듭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적 합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럼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또 피해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돼야 될 텐데 그런 합의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둘 다 정치적 대리인을 내세워서 합의를 하고 그 합의 때문에 급무살을 타서 2개월 만에 합의가 일거러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졸속이고 이렇게 이면에 합의를 해놓고 우리가 완전히 뒤로 물러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그런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완전 밀실합의다라고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할머님들이 정말 분노하시고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제 조금 인터뷰 찾아보고 네. 너무나 화가 났는데 할머니들께서는 지금 어떤 반응이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랬는데 할머니들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2015 한일 합의 이후에 거리로 뛰쳐나와서 왜 정부가 우리 역사를 돈으로 파느냐. 또 왜 역사를 지우려고 하느냐.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 일본이 이야기할 때도 한국 정부는 한마디 말도 안 했거든요. 해외의 평화비가 그 해외 시민단체들이 세우는데 워낙 일본 정부와 우익이 압력을 넣고 로비를 하니까 그 주체들이 한국 대사관에,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 대사관, 미국에 있는 대사관들에게 자문을 구하죠. 그러면 그 대사관들의, 그러니까 한국 정부 측에서 어떤 훈령이 갔냐면은 소녀상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말아라 라는 훈령들이 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인회라든가 한국 단체들, 한인 단체들에게도 소녀상 관련해서는 어떤 관여도 하지
하지 말아라라는 공문을 외교부에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그동안 할머니들과 저희들에게 제보가 됐는데 네. 이번 합의를 통해서 그런 것조차도 결국은 밀실 합의, 할머니들 표현하면 쑥덕쑥덕 네. 자기들끼리 얘기한 끝에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우리에게 그렇게 폭력적인 일들을 지난 합의 이후에 저질렀구나. 분노와 참담함과 우리 김복동 할머니의 표현 계속 억울하다. 그렇다. 이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냐. 네. 어제도 그런 표현. 할머니들 집회하셨죠? 수요 집회. 네, 할머니들 못 나오셨어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 합의에 대해서 이런 밀실 합의, 이면 합의를 해준 것에 대해서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당시 이제 협상을 이끌었던 윤병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라고 할 텐데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어제 이메일을 기자들한테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어제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안부 TF 보고서 유감이다. 균형 있게 평가 못하고 있다. 본질적 핵심적 측면보다는 절차적 감성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저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윤병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정말 국민 앞에 사죄하고 또 위안부 할머님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정말 죄송하다고 빌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한 걸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길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이게 이면 합의가 별도에 있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그건 평가해야 말이 안 되나요? 되죠. 왜냐하면 그게 왜 부수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면 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일본이 이 합의서를 가지고 정부를 계속 압박할 거 아니에요. 실제 그랬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럼 정부는 이미 합의해 놓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부수적입니까? 어찌 보면 이게 주예요. 겉으로 내세운 것은 얼굴 마담으로 내세운 거지 실제 일본이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이면 합의서를 가지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수적으로 얘기하는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자기가 이렇게 잘못했으면 국민 앞에 정말 사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런 형식으로 할머니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국민들한테도 얼마나 큰 실망감을 줬습니까? 일본한테 우리가 굴욕적인 어떤 합의를 해낸 거 아니에요? 이런 점이라고 하면 당시의 어떤 주무장관으로서 정말 지금이라도 깊이 사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이면 합의 없다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 사람. 그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그분. 윤병세 그분은 이면 합의 없다고. 그때는 이면 합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언론에서도. 네. 본인은 끝까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밝혀졌잖아요. 그럼 그것도 부수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죄송하다. 어쩔 수 없이 정권의 압력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시인하고 사과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태도는 정말 잘못된 태도라고 봅니다. 대표님께서 이 외교부와 이야기를 할 때 그 윤병세 전 장관의 뭐 적극성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건 좀 어땠나요? 별로였죠. 별로였어요? 네, 별로였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라고 할까요? 본인의 입장이 그렇게 명확하게 서 있다는 것을 전혀 못 느꼈죠. 오히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에 외교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외교부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그때부터 청취를 시작을 했던 것이었는데 장관이 어떤 대외적인 입장이라든가 그런 거 밝힐 때는 네. 늘 피해자들의 요구에 약간 뭐랄까 못 미치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 이후에 한일합의 이후에도 보인 행태는 오히려 합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런 모습은 사실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좀 부끄러울 것 같은데 지금 발표된 것을 통해서 외교부와 여가부는 모든 것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허수아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끄러운데 외교부 수장으로서 책임감으로 사죄를 해도 지금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지점에 있는 것인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또 하나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일부 야당이나 일부 시각에서 이 외교 문서를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일본과의 있었던 협상 과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게 결국에는 국가의 어떤 신용도라든가 대외적인 어떤 외교 협상력을 떨어뜨린다라는 이런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교수님 어떻게 저는 평가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정상적으로 외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밝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양국 간에.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면 합의가 있다고 하면 이건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국민한테 보고하는 내용과 본인들이 했던 이면 합의가 또 있다고 하면 이거는 밝혀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 간에 이렇게 이면 합의 만들어가지고 국민들 속이고 양쪽 국민들 다 속이고 어찌 보면 한일 이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상대로 속이는 거예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여성들과 인권단체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대내적으로 또다시 비밀 합의 문서가 있다고 하면 이건 반드시 밝혀내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아니 잘못된 합의를 했는데 그걸 그냥 그럼 덮고 넘어가야 됩니까? 외교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 잘못된 정부가 잘못된 합의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되돌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외교 문제로 비화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한일 간의 잘못된 관행들을 끊어내야 되고요. 특히 이렇게 위안부 할머님 문제처럼 아주 민감한 사안, 인권과 연관돼 있고 세계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비밀해서 양국 간의 비밀적 합의를 해가지고 뭔가 밝히지 않을 내용은 뭐 군사적이든 정치적이든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위안부 합의 문제를 왜 밝히지 못하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 이면 합의가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저는 합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들춰내서 바로 잡고 또 우리가 잘못된 합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엄중하게 항의해서 바로 잡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이 외교 문서를 공개하는 거는 이미 1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1차부터 14차까지 회의록을 전부 다 공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외교부에서 사실 이게 뭐 외교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비밀로 30년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개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향후의 문제는 결국에는 이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고 이 위안부 문제를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를 해가지고 받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점인데 지금 현재 일본의 반응은 정말 뻔뻔한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상식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위안부 문제는 인권에 국제 인권 기준에 입각해서 해결하고 안보나 경제 또 다른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니까 투 틀의 외교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일본에 통하지 않는 게 일본이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와 모든 것을 지금 하나로 묶어서 지금 돌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비상식적이죠. 근데 비상식적인 그런 외교 파트너와 우리 한국 정부가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건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 이런 비상식적인 외교가 이런 어떤 행태가 결국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오히려 조금 더 우아하게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우아하게 아베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베와 박근혜가 만나지 않았을 때 가장 불편했던 게 미국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나게 했던 것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외교는 한국과 일본만이 이렇게 고립되어서 등을 돌린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국제 정세 안에서 외교는 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때를 기다리면 그리고 국내에서 조치할 것들 조치하고 국제적으로 지난 2015년 12월 28일 잘못되었던 것들을 새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무엇보다도 저는 국내 사회에다가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중심으로 그리고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서 해결돼야 된다. 라는 한국의 그런 방침이라고 할까요? 한국 정부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선언하는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 콩고라든가 우간다라든가 지금 시리아 내전에서 성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선언적인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정부에. 저는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대표님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를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어떤 문제로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번뜩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 이면 합의된 내용을 보게 되면 일본에서 굉장히 좀 불편해하는 게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비판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 보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하나의 좀 해결 방법이 좀 될까요? 그렇죠. 그게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제사회가 일본을 압박을 해야 돼요. 지금도 물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문제를 어떤 정치적 이슈로 가지고 가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아베의 그런 태도 또 미국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태도 이게 잘못됐죠. 미국도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트럼프라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미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나 또 의원들은 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전 세계의 어떤 인권의 기준에 또 아픈 상처이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전쟁으로 해서 피해를 당하는 많은 여성들을 이 인류의 전체의 문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오늘 그런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국가 간의 공식적인 약속이라는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합의가 지금 2015년에 했던 합의가 해결의
완성이 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어요. 그 말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니까 국내부터 일단 문제를 제기해서 진실을 다 밝혀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트랙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문제로 또 정치 외교 문제는 정치 외교 문제로 또 가서 우리 정부가 이 문제만큼은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그냥 짚고 넘어갈 뿐이 아니에요. 그럴 그렇죠. 뿐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문제는 본인 인권 변호 출신이잖아요. 분명히 저는 문제를 제기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극하면서 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는 우리 입장을 끊임없이 제기해서 일본을 좀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본인들이 스스로 대화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방금 이제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청와대 공식적인 성명이 네. 나왔는데 고민이 되게 깊으셨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정식적인 이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어제 이제 논평이 나오지 않고 하루 정도 이제 숙고한 다음에 논평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교수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예, 합의가 분명하게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이번 논평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희들도 이렇게 빨리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네. 발표를 앞두고 계속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평창 올림픽 이후로 뭐 정부의 입장을 할 것이다라든가 TF팀 보고는 평가다.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네.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것도 기다리라고 하는 건가 보다. 이거 곤란한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 그런 입장을 천명하면서 이것은 2015 한일 합의는 해결책이 아니었고 특히 그 TF팀 발표를 통해서 이면 합의가 존재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참담함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우선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또 관계 부처에게는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MBC의 경영진이 다 바뀐 다음에 26일부터 정상적인 뉴스데스크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26일 날 뉴스데스크가 나갔습니다. 첫 방송이 어떻게 되는 건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죠. 일단 저의 느낌은 처절한 반성? 그래서 처음 방송에서 정말 한 10분 가까이를 MBC 방송으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앞부분에는 일반적인 반성하고 그다음에 세월호 보도에 대한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다른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겠다라고까지 설명을 해줍니다. 10분 정도를 거의 반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따가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MBC가 어제 보도한 뉴스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의 내용을 제가 이 방송의 후미쯤에 9분 정도 10분 정도 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냥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MBC는 권력에 충성하면서 국민들을 배신했고 뉴스 자체를 다루지 않았다. 그 앞에 보면은 정말 상징적인 사진 한 장을 그러니까 그림을 하나를 보여줘요. 어떤 사람이 앞에 쫓겨가고 어떤 사람이 뒤에서 칼 들고 쫓아가는 장면인데 카메라 프레임 속에는 프레임에 들어있는 그림만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언론이다. 그게 MBC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 그게. 사실 MBC가 그런 역할을 톡톡히 했죠. 이번에 MBC 내부에서 뉴스데스크에 나온 듯이 처절한 반성을 했다고 믿고 싶고요. 예. 그런 반성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반성도 없다면 사람들도 아닌 거죠. 경영진이 바뀌고 뉴스데스크 진행자가 바뀌고 그랬다고 하지만 언론이 뭘까요? 언론은 권력에 대한 감시? 그게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플러스적인 거고 진실 보도와 그 숨어져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정한 언론인데 그동안 MBC가 그것을 안 해왔었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그 진실 보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멘트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세월호 보도는 참사 보도가 아니라 보도 참사였다. 정말 유가족에 대해서 잔인무도한 짓들도 했죠. 그런 상상하기 힘든 질문들도 막 서슴없이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도 자체를 안 한 게 너무나 많았잖아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촛불 국면에서도 아예 보도 자체를 안 하는 그런 짓들을 정말 서슴없이 했었죠. KBS와 MBC 차이 같은 건데요. MBC의 모 고위 관계자가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MBC는 사형방송이다. 공영방송의 개념이 훨씬 더 큰 방송인데 KBS는 좀 심하게 말하면 약간 국영방송 느낌이 나요. 온전하게 국가가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
MBC는 박문진이라고 하는 이를테면 어떤 법인의 저번에 코어포레이션이라는 그 개념이 네. 그건데 그 법인에 있어서의 지분들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도 온전하게 지배를 못했던 부분이라서 장악하기가 훨씬 쉬웠던 바로 그런 방송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건 그걸 보고 있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돌아왔구나. MBC, KBS가 사실 장악된 건 촛불 보도 이후라고 보면 되죠. 촛불로 이제 나라가 이명박 자체가 초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장악을 해야겠다라는 그게 핑계였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전부터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광우병 촛불 보도에 대한 또 어마어마한 위력을 KBS, MBC가 완전히 제대로 된 보도를 해버렸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장악을 해야겠다고 느꼈는지 모르지만 거의 9년,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얼마나 장악됐는지 그 MBC 스스로가 반성하는데 그 첫날 세월호 보도를 보니까 저 역할을 우리가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완전히 버려졌던 MBC가 돌아오는 거를 보면서 가능하구나. 우리가 촛불을 들고 외치면 바꿀 수 있구나 했던 것 중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언론마저 가능하구나. 이걸 학습할 수 있는 시간과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은 바꿀 수 있었지만 이게 언론도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그리고 MBC가 가장 심했었잖아요. 거의 돌려보지 않는 채널이 됐었거든요. 근데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 그 뉴스에서 느껴지는 게 저 사람들 정말 마음 먹고 사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싸워왔던 사람들이 하는 거라서 더 쪼달하게 느꼈을 것 같고 앵무새처럼 불과 몇 달 전에는 이 보도, 몇 달 후에는 이 보도 했던 그런 식의 언론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정성을 와닿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배현재 씨는 스케이트장에 가 있나요? 궁금하네요. 어디로 발령받을지. MBC에 대해서 아까 마차님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민주주의가 정말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했을 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대통령 뽑아줄 때 뭐하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이어받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도 약간 보수적 느낌이 있는 굉장히 오래된 정치인이어서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싹 쓸어버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함부로 안 돼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그래서 성과도 있어. 근데 임기 한 1, 2년 남겨놓고는 거의 막 배척당하다시피 그 사이에 탄핵도 당했는데 그래서 섣부른 어떤 실망 이런 것들이 정권을 내주게 돼요. 놔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정말 지금 생각도 아이러니고 억울한 지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치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좋은 비유로 에스컬레이터 관련된 비유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민주주의나 언론이나 인권이나 우리가 다루는 굉장히 개념적이고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태도 자체가 그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그 역으로 걸어 올라가는 사람처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은 후퇴한다고. 그래서 열심히 걸어 올라가도 제자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시라도 멈추면 후퇴하기 때문에 그렇게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가는 심정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도 언론도 인권도 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주주의가 힘들다는 건 정권만 바꿔놓으면 되는 줄 알았다가 10년 지난 뒤에 사실은 요즘 언어로 말하면 적폐 세력들의 반기에 의해서 정권을 뺏긴 거예요. 그리고 온갖 조작질들 끝에 정권 연장까지 시켰죠, 박근혜까지. 근데 촛불혁명과 지금 MBC의 사례를 보듯이 똑같이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요?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정권은 뺏길 수 있어요, 나중에. 근데 그들도 나라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또 똑같이 탄핵당하고 파면당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된다면 훨씬 무서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 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섰어요. 우리 쪽이 아닌. 근데 마치 최순실 같은 인간형이 나타났다고 하면 비선실세로서의 그게 훨씬 더 줄어들겠죠. 역사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윤선 같은 사람, 우병우 같은 사람도 실제로는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 MBC도 마찬가지겠죠. 정권이 바뀌었는데 사장이 바뀌고 그러면서 또 보도를 막 이상하게 하려고 할 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극렬한 저항으로 막아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어렵고 하지만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에요. 경험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권의 개혁에 있어서 이제는 기다릴 줄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집권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직도 막 서두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요구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나 실망 먼저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나 복직시켜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당장 안 된다고 내놓고 놔버린 형태로 실망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 MBC가 한 보도들 몇 가지 한번 볼게요. 또 기념으로 한번 봐드려야죠. 첫 방송은 뭘 준비했는지. 일단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 이슈들 중에 굉장히 핵심 이슈들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는 시일이 걸려도 계속해야 되느냐 마느냐,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물려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건데요. 적폐청산 수사가 계속 돼야 된다고 답한 비율을 좀 말씀해 주세요. 시일이 걸려도 계속해서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9.7%,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36%였습니다. 그중에 본인의 정치 성향이 보수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36.7%라고 말했고요. 진보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50.5%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제 진보 성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조사를 대행한 기관이 갤럽이잖아요. 갤럽이 보수적이라고 유명한 회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사했는데 50.5%가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대답했다는 건 굉장히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마 MBC 의뢰라고 하면 질문 문항도 다 MBC에서 결정해 준 걸 거예요. 20대에서 40대까지는 70% 이상이 적폐청산 수사가 아무리 오래 걸려도 계속 해야 된다고 답했고요. 50대 이상은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답니다. 빨리 마무리가 가능한 건가요? 그 적폐청산이라는 그 말, 적폐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꾸준히 쌓여왔다는 거잖아요. 단적으로 봐도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쌓여왔던 걸 지금에서라도 어떻게 청산하고 새롭게 만들어 보자라는 뜻인데 1, 2년 안에 시한을 정해놓고 데드라인까지 이 안에 다 청산하자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나 이해가 안 돼요. 이런 표현 자체가 빨리 마무리 짓자라는 말 자체가. 자, 그리고 종교인 과세 문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87%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 반대는 9%밖에 안 됐네요. 그쪽 반발이 굉장히 좀 격렬하다 그럴까? 강하게 지금 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국민 여론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무리 반발이 심한 거는 예상 가능한 거잖아요. 반발을 하는 당사자들 자체의 재산 규모가 너무 크니까 뭐 작게는 몇백억, 뭐 수천억이라고 알려져 있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세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현금 유동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기 이해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반발하는 걸 가지고 조세 형평성이라는 기본 원칙 자체를 포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자, 기타의 여론조사 항목들은요, 시간 관계상 지금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했고, 이명박이 다스 미국 법인에 왔었다 하는 단독 보도도 했어요. 이 기사는 올라오고 나서 MBC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더라고요. 이 뭔가 MB에 숨어 있는 그 애틋함, 다스에 대한 따뜻한 마음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보도였어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시나?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나는 다스에 대해서 모르지만 다스에 애정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 막 이런 마음이잖아요. 이게 그런 거 아니야? 다중인격 이런 개념으로. 네. 한쪽에서는 정말로 다스가 직계 아닌 거야. 네. 그리고 밤이 되면은 한쪽에 내 다스. 그러니까 대통령 4년 동안 실제 임기 시절에는 가보질 못하고 퇴임 1년 반 지나서 국제 기독교 기업인 모임을 이제 주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플로리다를 간 김에 거기에서 몇 시간 떨어져 있지 않은 다스의 미국 법인에 조용히 들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새끼 다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2014년 9월 말이면은 2013년 2월 달에 퇴임한 거잖아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났거든요. 그 당시에 이명박은 무직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국제 기독교 기업인 모임에 참석을 했을까요? 기업인이 아니었잖아요. 무직이니까. 전직 기업인 아닙니까? 네, 전직 상관없어요. 기업인. 아니, 이게 현직 같은데. 그래서 이게 다스의 실소유주 기업인 자격으로 간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좀 의심이 좀 들어요. 동의합니다. 마, 다스는 내 거다. 참, 네. 아이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사장이 취임하고 관련자들을 교체를 하고 하는 과정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왜 많은 언론들이 이명박 뒷조사 안 하냐고. 그러니까 MBC가 첫 보도를 낼 때 이 정도 보도는 해줘야겠다라고 추적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처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명박에 대해서도 보도 못하는 MBC. 그러니까 첫 방송에서 자기네들 보도할 때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이것저것 중요한 이슈를 다 빼버리니까 보도할 게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근육 보수 뭐 이런 이야기를 비올 땐 소세지빵 뭐 이런 거 정말 한심한 자들이죠. 예. 어쨌건 다스가 이명박의 소유일 가능성이 높은 정황 중에 하나가 보도된 겁니다.
그 홍준표의 척당불기. 야, 그 뜻이 엄청 멋있더만요. 네. 척당불기. 뜻이 있고 기계가 있어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는 뜻으로 홍준표의 캐릭터와 참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 척당불기 그 액자 이거를 최근에 첫 보도한 건 뉴스타파인데 뉴스타파가 찾아낸 영상의 원소스가 MBC 뉴스예요. MBC 뉴스를 쭉 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보다 보니까 척당불기가 딱 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MBC도 그것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장님께서 뉴스타파의 앵커셨기 때문에 그 뉴스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토스된 느낌도 들어요. 근데 그런 건데 홍준표가 이것은 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모른다고 하겠죠. 그래서 MBC가 홍준표한테 물었겠죠, 당연히. 대표님 이거 어떻게 되신 거죠? 그랬더니 홍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MBC가 참 이상해졌네. 저는 여기서 또 분노를 했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무엇을 보고 심리를 했는가? 언론이 이렇게 이런 뉴스에 나온 걸 갖고 증거를 들이밀었는데 증인의 증언이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무죄. 대법원의 판단은 이거거든요.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이 영상이 나오기 전이에요, 판단은. 소위 대한민국의 대법원인데 본인들이 보기에 물론 이제 법에는 이 사람이 유죄라고 확신이 들지 않으면 무죄라는 그런 원칙은 있어요. 그런 이제 법을 배울 때 그런 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피의자 중심으로 하기는 하지만 증인이 명백하게 증언을 했는데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거를 2심에서 증언이 믿을 수가 없어 대법원도 마저 믿을 수 없어 해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결론은. 그렇다면 지금 증인이 나왔던 그 배경화면이잖아요. 척당불기라는 게. 이렇게 이제는 언론에서 까발려지는데 대법원은 지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요. 이 뉴스가 나오면은요. 기자회견을 해야 돼요. 대법원의 심리라는 건 그거잖아요. 2심에서 넘어온 서류 심사만 하는 건데 그게 판결 전에 밝혀졌더라도 이 대법원은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었을 저는 그런 점도 있죠. 그 증인의 증언이 가짜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또 그것 또한 인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판사들의 그 판단을 할 때 이 사람이 유죄야라는 판단이 확실히 들지 않으면 무죄가 되고요. 이 증인이 한 증언이 가짜야라는 판단이 확실히 들지 않으면 그건 진짜 쪽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1심과 2심이 달랐잖아요. 예. 근데 보통 대법원의 판결이 대부분 다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2심이 무죄인 경우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많이 평가해 주고요. 달랐을 때. 2심이 유죄인 경우는 대법원이 유죄로 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죠. 1심과 2심에 있어서 달랐다고 하는 건 정확한 분석은 저는 이상 없다고 생각해요. 대법원의 지금 대법관들이 홍준표를 무죄를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심리가 51%인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예. 1, 2심이 달랐을 때는 진짜로 그런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사법부의 체계가 지금 기존에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잖아요. 그래서 판사들도 관료주의화 됐잖아요. 서열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초심, 1심 법원, 지방법원의 수준이 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등법원은 그래도 경력 많이 쌓은 애들이야. 내 바로 밑에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을 인정을 해주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 이제는 그 1, 2, 3심을 끊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방법원은 지방법원대로 순회를 시키고 고등법원은 고등법원대로 순회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전담 판사가 되는 거죠. 1심 전담, 2심 전담. 이게 계급화가 아니라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는 대법원이 판단할 때 2심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몰상식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제 혹시 MBC 같은 채널에 달라진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죠. PD수첩. 그 PD수첩이 첫 번째 방송했던 건 7년 MBC의 굴욕 뭐 이런 것이었고 두 번째 방송이 KTX 승무원들 이야기였었거든요. 거기서도 대법원이 등장하죠. 1, 2심 전부 다가 승무원들 손을 들어줬던 판결을 대법원이 그걸 뒤집잖아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해버렸죠. 그중에 대표적인 핵심 중에 하나가 승무원들을 안전요원이라고 볼 수 있냐 없느냐. 왜냐하면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은 파견이 불가능한 뭐 이런 식의 법 때문에 대법원이 이 사람들은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이 형태로 해가지고 파견 나가도 된다. 이런 방식으로 손을 들어준 게 대법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평소 논리하고 다른 거잖아요.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리만 판단하는 그 최고법원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그런 또 경우 그 KTX 경우에는 자기들이 사실관계를 다시 그러니까 판단하라고 판단해서 돌려보낸 거잖아요.
그렇게 판결했던 게 2년 전이에요. 2015년. 예. 대법원이 이렇습니다. 어쨌건 간에 뭐 오늘 대법원 이야기는 아니고 홍준표가 했던 말 MBC가 참 이상해졌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반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예. MBC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네. 이런 느낌으로요. 그전에는 홍준표가 MBC만 보라고 그랬었거든요. 맞아, 그랬대. 김장겸 지키려고 온갖 거짓거리를 했잖아요. 예, 그 국회 보이콧하고 이렇게 막 갔다가 돌아오고 그랬었잖아요. 척당불기. 이 글자도 틀렸었다 그러죠. 그 척당불기하고 비슷한 뜻이 안하무인이라고 한다고요? 뭔가 홍준표하고 참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뜻이 있고 기기가 있어서 남에게 얽매이거나 굴피지 않는다는 뜻으로 홍준표의 좌우명 네, 중에 하나였는데. 안하무인. 그러니까 그러네, 안하무인이네. 뜻이 있고 기기가 있어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 이건 개망나니. 아무튼 민정수석님, 네. 질문.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이 됐어요. 재심 청구할 수 있잖아요. 재심 청구할 수 있죠. 네. 재심은 사건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또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밝혀지면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적폐 중에 하나인 사법부가 이거를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 걔네들이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윤승모의 증언 중에서 당대표실에서 척당불기를 본 적이 있다고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한 거야. 그 증거 자료가 나오고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걸려 있었어. 근데 나중에 영상에 보니까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봐야겠죠. 아,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보면서도 그 척자가 틀렸다고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홍준표가 말할 때는 자기는 의원실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실이라고 이제 말을 바꾸거든요. 반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틀린 글자의 액자가 두 군데에 걸려 있었을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는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이 척자가 틀린 것 때문에 홍준표가 저 액자 내리라고 했다 그러거든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돼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피해자 할머니들의 개인적인 그분들이 뭘 요구하는지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단순히 돈 10억 원 받고 10억 엔 받고 그냥 합의를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피해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15번 만났지만 제대로 그분들의 의견을 합의해서 가지고 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협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빨리 이 문제 덮고가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대로 합의가 안 된 거죠. 윤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할머니들은 사죄를 받고 싶은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사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 주면서 이미 모든 걸 끝냈다고 거기서 끝내버리면 그럼 할머니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체. 마치 할머니들이 돈 요구에 돈 받은 것처럼 그렇게 비춰줄 수도 있고 우리 정부가 할머니들 입장에서 할머니들의 그런 마음들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한일 관계 복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인적인 어떤 성과에 집착해서 할머니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편의에 의해서 했다는 점이 정말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또 이 속노예 표현 같은 경우에서는 일본에서 이 표현을 좀 사용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우리나라 측 대표가 친절하게도 원래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끌려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거 외교부가 조사해서 답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어제 검증 결과 발표 내용을 쭉 보면 박근혜 정부가 집권 초기에 네. 이 위안부 문제를 경제라든가 안보라든가 모든 외교 문제에 올인했던 것.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위안부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이 원하는 해결을 내놓지 않으면 나는 아베와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발언, 그것이 시작되니까 이제 모든 아무 외교를 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외교가 한마디로 꼬인 그런 거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합의 뒤에는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인데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이 친해서 미국의 대아시아 태평양 그 전략에 따라서 한미일 군사 동맹도 해야 되고 강화해야 되고 하는 여러 측면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에게 안보 문제 때문에 역사 문제 개입하게 하게 되는 그런 길을 박근혜 정부가 열어준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것이 또 하나의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역시 그 한일 협정 50년, 네. 한일 국교 정상화라고 하는 그 50년에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박정희가 만들어놨던 그 국교 정상화 한일 협정 네. 그 50주년의 역사적인 의미를 덧붙이기 위해서 연내 타결이라는 목적을 내걸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피해자에게 결국은 희생을 강요하는 합의가 체결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외교부에서 이야기한 그 실무적인 의견들이 전부 다 묵살된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도 원래는 불가역적 사죄라는 표현에서 해결이라고 바뀌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외교부가 청와대에 이거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삭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이거를 그냥 무시했다라고 해요. 그렇죠. 도대체 그 이유 자체가 설명이 안 되는 것 일단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했던 것 같아요. 국장들이 만나서, 그러니까 일본의 외교부 국장, 우리나라 국장이 만나서 협의를 하다가 이게 주도권이 청와대로 넘어갑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급물살을 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외교부는 그래도 일정 부분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항력적 사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말을 맨날 바꾸잖아요. 잘못했다 그랬다가 나중에 또 정권 바뀌면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죄를 이번에 끝까지 사죄를 해라. 어떤 상황에서 사죄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불가역적 사죄라고 하는 부분을 집어넣자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제 국정원 주도로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향을 받아서 국정원 주도로 이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가 협상의 테이블에 올라오면서 2달 안에 끝내야 된다는 급박함 또는 압박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 장관이 어떤 대외적인 입장이라든가 그런 거 밝힐 때는 네. 늘 피해자들의 요구에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 이후에 한일합의 이후에도 보인 행태는 오히려 합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런 모습은 사실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좀 부끄러울 것 같은데 지금 발표된 것을 통해서 외교부와 여가부는 모든 것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허수아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끄러운데 외교부 수장으로서 책임감으로 사죄를 해도 지금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지점에 있는 것인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또 하나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일부 야당이나 일부 시각에서 이 외교 문서를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일본과의 있었던 협상 과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게 결국에는 국가의 어떤 신용도라든가 대외적인 어떤 외교 협상력을 떨어뜨린다라는 이런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교수님 어떻게 저는 평가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정상적으로 외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밝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양국 간에.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면 합의가 있다고 하면 이건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국민한테 보고하는 내용과 본인들이 했던 이면 합의가 또 있다고 하면 이거는 밝혀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 간에 이렇게 이면 합의 만들어가지고 국민들 속이고 양쪽 국민들 다 속이고 어찌 보면 한일 이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상대로 속이는 거예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 여성들과 인권단체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대내적으로 또다시 비밀 합의 문서가 있다고 하면 이건 반드시 밝혀내서 문제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아니 잘못된 합의를 했는데 그걸 그냥 그럼 덮고 넘어가야 됩니까? 외교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 잘못된 정부가 잘못된 합의를 했다고 하면 그것도 되돌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외교 문제로 비화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한일 간의 잘못된 관행들을 끊어내야 되고요. 특히 이렇게 위안부 할머님 문제처럼 아주 민감한 사안, 인권과 연관돼 있고 세계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비밀에서 양국 간의 비밀적 합의를 해가지고 뭔가 밝히지 않을 내용은 뭐 군사적이든 정치적이든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위안부 합의 문제를 왜 밝히지 못하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 이면 합의가 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저는 합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들춰내서 바로 잡고 또 우리가 잘못된 합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엄중하게 항의해서 바로 잡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이 외교 문서를 공개하는 거는 이미 1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1차부터 14차까지 회의록을 전부 다 공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외교부에서 사실 이게 뭐 외교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비밀로 30년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국민의 할 권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개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앞으로 향후의 문제는 결국에는 이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고 이 위안부 문제를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를 해가지고 받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점인데 지금 현재 일본의 반응은 정말 뻔뻔한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상식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위안부 문제는 인권에 국제 인권 기준에 입각해서 해결하고 안보나 경제 또 다른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니까 투 틀의 외교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일본에 통하지 않는 게 일본이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와 모든 것을 지금 하나로 묶어서 지금 돌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비상식적이죠. 근데 비상식적인 그런 외교 파트너와 우리 한국 정부가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건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 이런 비상식적인 외교가 이런 어떤 행태가 결국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오히려 조금 더 우아하게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우아하게 아베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먼저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윤미향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년이나 된 문제인데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서 혹시나 했지만 이런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좀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니까 역시나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조사 결과의 어떤 배경이라든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최진봉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제가 목소리가 좀 고르지 못해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쨌든 저는 이제 박근혜 전 정부에서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협상 자체가 너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 전혀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이제 TF 조사에서 그게 결과가 드러난 거죠. 결국은 첫 번째는 손해상 이적 문제를 일본과 한국이 일정 부분 공유했다라고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명칭 자체를 지금 예전에 뭐 국제사회 성노예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다. 또 손해상 관련해서 다른 나라 제3국에 손해상 건립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겠다. 근데 원래는 불가항력적 사죄를 받아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 사죄를 받아내지 않고 도리어 합의를 해줘서 더 이상 일본이 우리에게 아무 요구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다는 것이 이번 이면 합의의 결과에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면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2015년 당시에 이거는 외교적 참사였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도대체 이런 합의가 왜 이루어졌냐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드러난 이면 합의를 보면은 더더욱 문제된 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이면 합의 내용을 보면 일본이 요구한 거를 그냥 받아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발표를? 뭐 이면 합의뿐만 아니라 공개된 내용도 네. 다 일본의 그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다 드러났고요. 이번에 이제 TF팀 결과 그 발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외교의 무능 또 심지어는 피해자가 배제되었다라는 것이 이미 우리들의 그런 주장으로 여러 가지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어제 그 검증 결과 발표를 통해서 확인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동안 저희들의 그 활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박근혜 정권에서 힘들었거든요. 특히 2015 한일합의 이후에 지난 약 2년여에 걸친 그 시간 동안 설득이 아니라 혹은 대화가 아니라 거의 폭력적인 수준에 이르도록 저희들의 활동을 고립시키고 목소리를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있었는데 그게 합의 내용에서 양국 정부가 한 나라의 NGO를 두고 만약에 그러니까 반대를 하면 정대협 등을 설득할 것을 일본 정부가 요구를 했고 한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는 것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그리고 소녀상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동안 일본 정부가 혹은 그 얘기를 하고 한국에서 국민들이 반대를 할 때마다 한국 정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소녀상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렇게 진실이 다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결국은 이 한일 합의라는 것이 피해자 중심도 아니고 그것도 한국 정부 중심도 아니고 순전히 일본 정부의 중심으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지금 뭐 느끼고 참 참담합니다. 아니, 사실 협상이라는 게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해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조금씩 양보해서 받아내는 게 협상인데 사실 이번 협상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나 일방적으로 과연 그 들어준 것이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 나와서 협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본 측 양측이 나와가지고 그냥 토의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요. 또 문제가 된 게 지금 이 10억엔과 관련해서 배상 요구를 사실 우리 쪽에서 해서 일본이 이렇게 세금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게 굉장한 성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금액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요구도 없었고 그다음에 또 지원 과정에서도 배상이 아니고 그냥 그래서 이제는 협상을 끝내는 게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협상을 끝내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얻어낼 건 뭔지 하는 부분이 명확하다고 하면 그걸 얻어낼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협상을 해야죠. 그게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법적 투쟁을 해서라도. 그런데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은 그걸 빨리 끝내기 위한 목적으로 두 달에 끝나야 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도 않았고 사죄란 말도 해결이란 말로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겠죠.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또 가장 크게 문제가 됐다라고 지금 보이는 게 정신대 이제 할머니의 의견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뭐 여러 차례 만났다 그리고 설득을 위한 과정을 다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과를 인정해달라라고 오히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정말 그럽니까, 대표님? 사실은 그 지금 최 교수님 말씀 속에 그 15번을 만났다라고 외교부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15번은 어떤 만남이냐면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네, 해주세요. 명절 때 예를 들면 할머니들께 인사를 오고 싶다. 할머니들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명절 인사하고 간 것. 또 할머니들이 8.15나 이때 면담 요청을 해요. 우리가 서한을 전달하고 싶다. 그럼 이제 피해자 측에서 그건 오히려 요구를 전달하는 모임이거든요. 전달하면 받고. 그런 모임까지 다 들어간 15번인 거예요. 그럼 사실상 그 뭐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닌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그런 이런 거죠. 정도 안부 묻는 그러니까 정도 그것도 이제 자리였던 합의가 끝나고 나서 피해자들이 왜 우리를 배제하냐. 우리 문제인데 왜 우리하고 의논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언론에 밝힌 것이 우리 15차례 만났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앞으로 명절 때 찾아온다 그러면 오라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를 저렇게 이용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제된 것은 명확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급 협의를 할 때는 그래도 지금 어떤 협의가 되고 있느냐 저희가 요청을 하면 답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범죄를 인정하라. 그리고 공식 사죄하라. 법적 책임으로 배상하라라는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똑같이 뭐 65년 한일협정으로 다 했다. 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했다. 앵무새처럼 그동안 해왔던 그 얘기만 하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할머니들이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더 노력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국장급 협의할 때 진행이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국장급 협의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바로 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갔고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비밀로 피해자들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모르고 그러면 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갈 뒤부터는 여러 가지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고위급 라인에 결국에는 이병기 국정원장과 비서실장, 당시에 이제 비서실장을 했던 이병기 비서실장이 직접 관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이병기 비서실장이 직접 이렇게 나서게 된 이유가 뭔가요? 이유를 본인들이 얘기한 건 그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일본을 잘 몰라서 그렇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병기 그럼 국정원장을 일본은 잘합니까? 그리고 외교부에서 그래도 뭐 저는 윤병기 전 외교장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외교부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외교 업무를 외교부에 있는 사람이 잘 알지 국정원장이 더 잘 알겠습니까? 그건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외교부에서 여러 가지 뭐 지금 윤 대표님이나 이런 시민사회단체 또는 피해자 할머니들 이런 만나서 그래도 성의 보이고 뭔가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이런 시도를 했던 것에 그러니까 꼬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절대로 이 문제 해결 안 되겠구나.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걸 배제시키고 결국 본인이 직접 한라인으로 연결하고 직접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국정원장 내세워서 그쪽도 일본 같은 경우도 국가안전보장국장이라고 하는 야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두 사람의 합의를 이끌어내게 만듭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적 합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럼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또 피해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돼야 될 텐데 그런 합의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적 선택에 의해서 둘 다 정치적 대리인을 내세워서 합의를 하고 그 합의 때문에 급무살을 타서 2개월 만에 합의가 이끌어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졸속이고 이렇게 이면에 합의를 해놓고 우리가 완전히 뒤로 물러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그런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완전 밀실 합의다라고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할머님들이 정말 분노하시고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제 조금 인터뷰 찾아보고 네. 너무나 화가 났는데 할머니들께서는 지금 어떤 반응이신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데 할머니들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2015 한일 합의 이후에 거리로 뛰쳐나와서 왜 정부가 우리 역사를 돈으로 파느냐. 네. 또 왜 역사를 지우려고 하느냐.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 일본이 이야기할 때도 한국 정부는 한마디 말도 안 했거든요. 해외의 평화비가 그 해외 시민단체들이 세우는데 워낙 일본 정부와 우익이 압력을 넣고 로비를 하니까 그 주체들이 한국 대사관에,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 대사관, 미국에 있는 대사관들에게 자문을 구하죠. 그러면 그 대사관들의, 그러니까 한국 정부 측에서 어떤 훈령이 갔냐면은 소녀상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말아라 라는 훈령들이 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인회라든가 한국 단체들, 한인 단체들에게도 소녀상 관련해서는 어떤 관여도 하지 말아라라는 공문을 외교부에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그동안 할머니들과 저희들에게 제보가 됐는데 네. 이번 합의를 통해서 그런 것조차도 결국은 밀실 합의, 할머니들 표현하면 쑥덕쑥덕 예. 자기들끼리 얘기한 끝에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우리에게 그렇게 폭력적인 일들을 지난 합의 이후에 저질렀구나. 분노와 참담함과 우리 김복동 할머니의 표현 계속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냐. 네. 어제도 그런 표현. 할머니들 집회하셨죠? 수요 집회. 네, 할머니들 못 나오셨어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 합의에 대해서 이런 밀실 합의, 이면 합의를 해준 것에 대해서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당시 이제 협상을 이끌었던 윤병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라고 할 텐데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어제 이메일을 기자들한테 보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어제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안부 TF 보고서 유감이다. 균형 있게 평가 못하고 있다. 본질적 핵심적 측면보다는 절차적 감성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저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윤병세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정말 국민 앞에 사죄하고 또 위안부 할머님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정말 죄송하다고 빌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한 걸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길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이게 이면 합의가 별도에 있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그건 평가해야 말이 안 되나요? 되죠. 왜냐하면 그게 왜 부수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면 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일본이 이 합의서를 가지고 정부를 계속 압박할 거 아니에요. 실제 그랬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럼 정부는 이미 합의해놓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부수적입니까? 어찌 보면 이게 주예요. 겉으로 내세운 것은 얼굴 마담으로 내세운 거지 실제 일본이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이면 합의서를 가지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수적으로 얘기하는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자기가 이렇게 잘못했으면 국민 앞에 정말 사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런 형식으로 할머니들 가슴에 대못을 받고 국민들한테도 얼마나 큰 실망감을 줬습니까? 일본한테 우리가 굴욕적인 어떤 합의를 해낸 거 아니에요? 이런 점이라고 하면 당시의 어떤 주무장관으로서 정말 지금이라도 깊이 사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이면 합의 없다고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 사람. 그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그분. 윤병세 그분은 이면 합의 없다고. 그때 이면 합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언론에서도. 네. 본인은 끝까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밝혀졌잖아요. 그럼 그것도 부수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죄송하다. 어쩔 수 없이 정권의 압력에서 그렇게 됐다.
라고 시인하고 사과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태도는 정말 잘못된 태도라고 봅니다. 대표님께서 이 외교부와 이야기를 할 때 그 윤병세 전 장관의 뭐 적극성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건 좀 어땠나요? 별로였죠. 별로였어요? 네, 별로였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라고 할까요? 본인의 입장이 그렇게 명확하게 서 있다는 것을 전혀 못 느꼈죠. 오히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에 외교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외교부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그때부터 정치를 시작을 했던 것이었는데